거의 한 달간 그냥 폭락장이에요. 분위기는. 그 개인 투자자만 봤을 때는 지금 주식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이 분위기면.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슨몬TV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과 함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을 모시고 2021년 시장 전략, 그리고 유망 섹터, 그리고 매매 전략, 투자 꿀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부장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최근에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모시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좀 너무 후다닥 찍고 가지고 네. 좀 죄송했는데 네. 오늘은 어쨌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스탠스가 계속 좀 강하게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서 2021년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요새는 좀 제 주변에 봐도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신 분은 계속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이제 좋다가 부정적으로 바뀌신 분도 좀 많이 느신 것 같고, 원래 뭐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향들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단기적으로는 1월 초에 너무 좀 개인들이 광분을 한번 했었잖아요. 사실 뭐 하루에 4조 원 산 날도 있었고, 네. 그날 이후부터는 저도 좀 쉬어가겠다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간 조정은 예상은 했거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왜냐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좀 가는 그림으로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좀 체감상으로는 진짜 마치 폭락장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드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이럴 때 그냥 너무 조심하자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이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너무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만 하다 보면은, 제 과거 경험상도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쫓아가다가.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지금은 좀 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상승장이 올 거라는 확신은 있어야 되겠죠.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으로 저는 좀 여전히 좀 큰 그림에서 보고 있고, 가장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여전히 수출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번 3월 20일까지의 데이터도 보니까 한 10%가 넘게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도 좋고, 그리고 뭐 반도체, 자동차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그리고 최근에 뭐 주당 순이익 추정치라 그러죠. 뭐 1분기도 그렇고 연간 추정치, 내년 추정치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매년 매 주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서 여전히 우리나라 펀더멘털 상으로는 저는 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 시장을 비싸다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옛날 잣대로 따지면 PER이 뭐 13배니까 싼 건 아니죠, 당연히. 절대치로 보면. 근데 13배가 과연 비싸냐 이거죠. 요새 뭐 금리 때문에 또 뭐 할인율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평균, 뭐 글로벌 평균으로 봐도 PER이 한 19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13배면 한국 증시가 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는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레벨에 대한 부담은 있지,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기서 뭐 3,500, 4,000까지 못 가는 그런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막 돌아서잖아요. 최근에 뭐 코로나19 다시 확진자가 좀 는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지나갈 이슈입니다. 지나갈 이슈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경기 회복 초기에 증시가 뭐 대세하라고 간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요새 뭐 금리 때문에 뭐 이슈들이 나오긴 하지만 현재 국면이 지금 경기가 이제 돌아서는 초기 국면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시장 강세장이 여기서 그냥 끝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좀 약간 흔들림은 좀 나오지만 이거는 작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 조정, 약간 가격 조정을 해소하는 그런 정도의 조정이지 여기서 추세를 망가뜨리는 그런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강세장에서의 기간 조정은 그건 매수를 위한 조정이지 매도를 위한 조정이 아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약세장으로 보면 반등할 때마다 팔아야 되겠죠. 전략이 완전 바뀌거든요, 사실. 근데 반등 시 매도면 저도 약세장으로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하락할 때마다 좀 매수를 하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너무 강세장만 믿고 그러면 오르는 날도 사시고 막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증시가 이게 트랩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아침에 딱 오는 날 3천이 깨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오더라고요. 3천 깨지자마자 바로 뛰는데 참 희한한 게 3천 깨지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겁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확확 빠질 때 있는데, 그럴 때 나오는 뉴스들 보시면 진짜 다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뉴스는 다 쏟아져요. 근데 그럴 때 차라리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가 매수를 하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 면에서는 하락하는 날만 좀 이렇게 조금씩 분할로 사자,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별개로 지금 보면 프랑스에 또 봉쇄령 문제를 보시고 또 뭐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네. 이게 또 안 풀릴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또 이게 또 장기화되나 네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좀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면 더 좋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네네. 왜냐면은 지금 증시가 약간 발작을 한 게 너무 회복 속도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이번에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려버렸잖아요. 예상보다 좀 빠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튀어버린 거죠. 금리가 바로 반응을 하니까. 네. 증시가 당연히 싫어하죠. 너무 금리가 이렇게 빨리 튀면. 근데 어차피 봉쇄령이 내려져도 코로나는 이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례만 봐도. 근데 그게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하고 천천히 회복하는 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금리를 잡아줘요. 네. 천천히.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증시는 이거 호재다. 오히려. 역시. 왜냐면 이게 만약에 너무 빨리 잡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막 더 빨리 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 보셨잖아요. 엄청 시장이 막 난리 치는 거. 네. 그래서 어제 유가도 6%나 폭락을 했고, 인플레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나오니까 유가가 폭락을 하고 금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기업들 보시면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성장주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 옛날 같으면 아마 다우나 독일의 닥스 지수 따라갔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나스닥형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봤을 때는 좀 그 대표님 말씀한 거에 좀 답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네.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상승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도 굳이 좀 조심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지금 뭐 1% 중반대 왔다 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을 뭐 위험하게 보시고 그 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항상 그 부러졌던 시기가 테이퍼링을 해도 하면 물론 단기간에는 부러져요. 금리 올린다고 하면 부러지는데 그 후로 증시가 다 어때면 다 올라갔어요. 전고점 다 뚫고 다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왜냐? 금리 상승 속도보다 경제 성장률에,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우리가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P가 지금 현재가고 위에 이제 분자가 그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격을 금리로 나눈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그럼 밑에 우리가 현재가가 주가 올라가려면 분모인 금리가 내려가든가 위에 미래 가치가 네.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금리는 어쨌든 오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른다면 위에 분자가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더 높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사실상은 증시가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번씩 긴축 시그널이 나오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그 증시가 발작을 하는 거지만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위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사이클이 나와요. 그때는 대부분 다 증시가 결국 버블론에 휩싸이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레벨이 어딘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이번에는 어디가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막 초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까지 지금 아직은 갈 자리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레벨로 보면은 뭐 2.5에서 3%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지금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2023년까지 무조건 제로 금리를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3년 정도 가야만 연준의 스탠스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올릴지 아니면 또 느리게 올릴 수도 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다만 상승장의 끝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어쨌든 계속 긴축으로 가는데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겠죠. 근데 그 경기가 사이클이 이렇게 성장은 하는데 속도가 둔화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결국은 이제 고점 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런 것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면 이제 위험 신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2%까지 용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근데 2%가 넘어가면 한 번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2%라는 뭐 국채금리를 말하는 미국의 국채금리. 왜냐하면 어차피 단기금리는 안 움직여요. 올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그대로인데 이 국채금리가 한 2% 정도 가면은 한 번은 또 요동치지 않을까.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뀌니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근데 그것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쨌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는데 결국 방향은 계속 계속 같이 갔죠. 네, 3, 4% 갈 때도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그만큼 계속 성장을 해주면 돼요. 금리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만 해주면 이건 전혀 리스크는 아니다. 다만 염두에 두실 거는 금리가 어차피 올라가면 돈을 못 버는 기업한테는 이제 이거는 좀 완전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성장주 중에서 돈 못 버는 기업이 이제 도태되고 돈 잘 버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성장주인데 돈 잘 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데도 신고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투자들이 증시를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지 그걸 매분기 업데이트하는 게 저는 좀 2021년도에 좀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워낙 많아지셔가지고 만나는 고객분들이 폭증할 것 같은데 그 휴먼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보니까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어떤가요? 엄청 불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하루에도 장이 뭐 왔다 갔다 뭐 요동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 알 수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걸 매일 판단해요. 제가 여기저기 또 아침에 실시간 방송도 나가잖아요. 고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또 제가 장중에도 이제 고객분 전화 오시면 또 받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간 그냥 폭락장이에요. 그냥 분위기는. 그 개인 투자자만 봤을 때는 지금 주식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이 분위기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1월에는 너무나 흥분했어요. 제가 그때도 전화 받고 방송 나가봤지만 그때는 다 장밋빛. 뭐 심지어 5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 하냐면 이거 2,600 가면 어떡해요? 2,500 가면 그러니까 4,000, 5,000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얘기하시는 게 저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이거 좋은 기업인 거 알겠는데 일각에서 막 누가 막 엄청나게 빠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은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휴먼 인덱스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인데 그 성장주를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는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2,600, 700 정도 아마 지금 체감 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다들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휴먼 인덱스 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이나 경험해본 바로는 지금은 너무나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발상으로 보면 오히려 증시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예, 오히려 흥분할 때가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휴먼 인덱스로 봤을 때는 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신규 자금은 또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돈은 들어오는데 좀 속도는 떨어졌어요. 속도. 예, 확실히 1월 달은 엄청났어요, 진짜. 그렇죠. 1월 달은 하루에도 계좌가 정말 엄청났고, 뭐 하루에 뭐 10만 개 터진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1월 달에는. 예, 근데 요즘에 많이 줄었어요. 요즘도 증권사 객장에 가면은 뭐 아직도 계속 신규자들이 많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풍은 끝났어요. 광풍은 끝났어요. 진짜 1월은 진짜 광풍이었어요. 야, 진짜. 예. 원래 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예탁금이 그래도 아직 64조. 뭐 네, 예탁금은 그대로인데, 네. 이제 신규 계좌, 그러니까 계속 트긴 네. 트는데, 이 속도가 이랬다가 지금 요런 이제 완만한 속도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새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만 봐도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좀 좋진 않다라는 좀 증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CFD 과세 문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CFD 같은 경우 이제 차익 결제 계좌라고 이제 그 내가 삼성전자를 그 8만 원짜리를 8천 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주를 사실상. 근데 이제 대신에 소유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갖는 거죠. 외국의 증권사가 네, 갖게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세금도 사실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4월 1일부터는 과세한다. 과세한다. 양도세 10% 부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전문 투자자죠. 이거를 이제 3월 말까지 정리를 안 해놓으면 세금을 일단 네.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특정 몇 개 창구가 사실 있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창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형주들 일부 보면요, 거기서 아무 뉴스가 없는데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도 안 빠지는데. 그거 보면은 딱 그날 창구를 딱 보면요, 맞아요. 외국 기관. 거기서 물량이 쏟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악성 매물은 맞는데 어차피 이건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네네. 이게 펀더멘털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빠지면은 오히려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야 되는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이게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재료인데, 그걸 역발상으로 저는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잘 확인하셔야죠.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는. 혹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장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유독 이것만 좀 빠지는 것 같다. 그 외국계 증권사 물량들이 몇 개 나와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 여기 이게 CFD에서 일부가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100%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들은 요새 신흥국에 뭐 터키도 막 금리 인상하고 브라질도 인상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스탠스가 조금 그 보수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최근에 며칠간은.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아직은 뭐 뭔가 좀 그 좋은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관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른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연기금만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이 하루에 뭐 2천억, 3천억 팔잖아요. 희망적인 건 이제 26일 날, 3월 26일 날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그 이제 제가 속보를 보니까 그게 안건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운용하는 거, 재량권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8%가 올해 목표치인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는 이 재량이 있어요. 그러면 18.8%까지는 유지할 수도 있고, 밑으로는 14.8%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그거를 3.5%로 상향한다. 그러면은 거의 20%까지 올해 주식을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사 봤을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요즘에 좀 팔았으니까 한 거의 20%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사실 연기금은 안 팔아도 돼요, 이제부터. 주식은. 그럼 연기금만 안 팔아도 수급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 26일 날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수급이 결정되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CFD 계좌를 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제 외국 잡히는 게 내 계좌로 잡히는 게 아니고 외국계 계좌로 네. 잡히다 보니까 일단은 양도세들이 지금까지는 회피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 이상, 뭐 코스닥은 2%, 코스피는 1%, 아니면은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일부러 이제 금액 되는 분들은 그걸 이상이 되는 지분을 취득할 때는 CFD 계좌를 많이 활용해 왔어요. 큰 손들은.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10%로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20%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뭐 크게 만약에 그걸 활용하는 데 있으면 제가 만약 CFD 계좌를 쓴다면은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10% 세금 내더라도 나는 CFD 계좌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환율인데 요새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달러가 강세고 근데 달러가 지금 당장은 빠지기가 좀 힘든 게 돈을 풀었으면 달러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왜 안 떨어지냐면 다른 나라들이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경제가 다. 왜냐하면 미국만 좋아져요.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잡혔고 지금 경제 봉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도 풀고 그럼 경기가 좋아져요. 그럼 유럽과 중국 다른 나라가 다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만 좋아지려고 그래요. 유럽은 봉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유로화가 떨어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이 차이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좀 진정되려면 오히려 유로화가 좀 강해지는 게 좋은데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가 그렇다고 나 혼자 독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게 돈은 일단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강세 정도로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유로화가 좀 유럽 경제가 좀 정상화 돼가지고 유럽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중국이 3분기 모멘텀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2분기는 미국이고 그러면 위안화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안화가 3분기는 되게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쯤에는 달러화가 또 기조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시차는 좀 남아있는데 외국인이 급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한 3분기에 진짜 그런 중국의 모멘텀이 강하게 생긴다면 환율 방향이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외국인 매매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외국인 매수를 뭐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한다, 매수를 계속한다 보다는 그냥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사고 팔고 하면서 방향성 없는 매매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짧게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한국 기업들이 나스닥화 돼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대부분이요. 사실 보면 네이버, 카카오 빼면은 다 그 제조업체잖아요. 거의 다. 네. 제조업체는 뭐죠? 그 사이클 따라가잖아요. 네. 공급 과잉도 됐다가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데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 카카오도 물론 이제 플랫폼 기업이니까 시총이 커진 것도 하나 일조를 했고 지금 뭐 네이버가 시가총이 거의 3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1등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보시면 옛날에는 이 D램 가격에 따라서 사이클 진폭이 너무 컸는데 이제는 이들 기업들이 과점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느낀 게 마이크론하고 3사가 담합한 건 아닌데 교묘하게 뭔가 교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해도 되거든요, 지금. 안 해요. 네. 저는, 왜냐면 이 반도체 쇼티지인데도 삼성 오스틴 공장 증설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눈치 보는데 하반기는 하겠죠, 언젠가. 근데 그게 거기서 하면 게 이제 사이클을 안 타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조업인데 사이클을 안 타는 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과점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굴게 했으면 이런 건 없었겠죠. 근데 중국이 반도체 굴게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이 사이클이 이렇게 진폭이 조금씩 올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와서 나스닥 기업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사이클을 안 타요. 플랫폼 기업들 독점이니까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했으면 애플도 저 대접을 못 받는데 그냥 독보적이잖아요. 애플은. 경쟁자가 없는 거죠, 사실상. 삼성도 경쟁이 안 될 정도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보시면 요새 뭐 워낙 그 소음이 워낙 많아가지고 급락은 했지만 결국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수요는 너무 많고. 그러면 최소 5년간은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진폭 사이클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가는 사이클인데 거기서 뭐 내재화를 하니 많이 이러니까 좀 약간 잡음 때문에 그런 거지 방향성 자체는 이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도 비록 제조업체지만 경기를 타는 업종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도 뭐 아시겠죠? 이거는 뭐 사이클이라는 게 없잖아요. 원래 없고 그 다음에 CMO 지금 잘하고 있고 어차피 고령화는 트렌드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게 보는 게 비싸다 싸다를 그냥 떠나서 밸류에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쨌든 CMO 세계 1위예요. 1등 기업이고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젠가 그제도 지금 미국에서 자꾸 약가이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이오시밀러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신약 개발한테는 좀 안 좋지만.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되게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시총 상위에 포함된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딱 봤을 때 그 예전처럼 이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이 좀 다우를 따라갔다면 요즘에 코스피 지수는 거의 나스닥 따라가요.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 코스닥은 거의 나스닥 따라갔고 네, 맞아요. 코스피는 다우 따라다녔어요. 네, 옛날에는. 맞아요. 네, 예, 근데 맞아요. 요즘에 들어와서 안 그래요. 코스피가 오히려 그 나스닥을 네, 따라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도 그건 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나중에 뭐 사이클이 나오면. 그렇지만 지금 최소한 2, 3년간의 그림을 봤을 때는 한국 증시는 철저히 좀 나스닥에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 비중이 그만큼 너무 시총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